우선 청구인 측부터 서정요지 진술을 해 주십시오. 네, 증거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증거는 갑 71호증부터 74호증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 중에 국회 봉쇄 및 침입과 관련된 부분 서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인데요. 71호증의 1, 2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입니다. 계엄의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인 12월 4일 01시 06분 49초부터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하 1층 기도실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와서 계엄의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시 6분경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 차단기, 비상 조명 차단기를 연속으로 내려서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71호증의 2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정곽회라고 그 불교 모임 있는 방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면 분전함 근처에서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계엄군이 지하 1층 분전함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두리번거리면서 분전함을 찾다가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화면 우측에 위치한 분전함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군인들을 뒤따라와서 확인을 했고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차단한 결과 1시 6분 49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됐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계엄군이 플래시를 켜고 분전함으로 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1시 13분경에 분전함으로 돌아와서 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갑제 73호증의 1 국조특위 회의록입니다. 2025년 2월 21일자 영상은 생략하고 우선 35쪽에 합동참모본부 전 계엄과장 권영환의 진술입니다.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필요한데 이 당시 대통령 서명이 담긴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의 증언입니다. 39 내지 40쪽에 곽종근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곽 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말씀했다라고 했고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자 곽 사령관이 응이라고 하고 끄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97쪽에 곽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특전사 요원, 인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39쪽, 40쪽에 1공수여단 작전 참모로 있었던 안효영의 증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상현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있었고 곽 사령관이 여단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66쪽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호의 증언 내용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12월 4일 00시 30분경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85쪽, 86쪽입니다.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 있던 구민회의 증언입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를 체포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김대우가 불러준다는 명단을 메모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무렵에는 김대우 수사단장이 체포조로 나간 현장 수사관들에게 그룹 통화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129쪽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의 증언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12월 3일 11시 밤 11시 30분경 B1 벙커로 가서 50여 명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134, 135쪽 1공수여단 1특전대대장 김영기 대령의 증언입니다. 여단장으로부터 12월 4일 00시 30분 담을 넘어가라는 임무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호증은 72호증 일부하고 74호증은 저희 6차 변론기일의 증언으로 나왔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우선 갑제 72호증의 1 2월 19일자 SBS 뉴스 취재 영상입니다. 김현태 특수임무단장은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를 당시 들은 바 없고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국회의원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영상을 보시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한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여기에 김현태 단장이 12월 3일 밤 11시 46분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하는 의원이 있을 듯하다. 문 차단 우선을 지시하고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U707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던 이 대화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본회의장을 막는 게 우선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당시 봉쇄 지시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 대화방엔 요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헌재 증언 땐 다른 얘기를 한 셈입니다. 또 김 단장은 헌재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150명의 의미는 계엄 이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언급했던 김 단장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150명의 의미는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다음 74호증의 6 보도 영상입니다. 앞에 보도가 나간 후에 해당 언론사에서 김현태 본인을 취재한 결과 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자신이 실제 운영한 대화방이 맞고 당시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고 대화방에서 지시한 것은 그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 안에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대화방에 그대로 적어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특임단 지휘부 약 30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때는 김 단장이 헬기에 있었고
국회 착륙 3분 전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지시에 대해 SB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기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23시 33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서 뭐 말씀하시는 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본명 차원에서 이제 그 방에 남긴 건데, 다만 의원 차단 지시를 대화방에 공유한 건 맞지만 헬기에서 복명했던 내용은 SBS 보도 전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뒤에 텔레그램 방에 보시면 제가 내부에 진입하지 말고 외곽 공세만 하자 이렇게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는 이제 본연에 처음 출발할 때 받은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나서 일단 뭐 봉사한 다음에 전화하면 또 지침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예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헬기에서 자신이 받아서 내린 명령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주장인 건데, 의원 진입 차단을 안 했다 해도 계엄군의 출동 목적과 관련해 의원에 대한 지시가 실제했다는 점은 그날의 진실 규명에 중요해 보입니다. 김 단장은 3일 밤 11시 30분엔 공포탄, 테이저 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란 지시도 대화방에 공유했는데, 이 역시 헬기 이동 중 받은 사령관의 전화 지시를 옮겨 적은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74호증의 8 영상입니다. 이 앞서 보셨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 중에 이 특임단이 1차로는 국회의사당, 2차로는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분석 보도한 취재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띄운 티맵 지도 사진입니다. 올린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3분, 계엄이 선포된 지 약 20분 뒤였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2, 43분에 티맵으로 제가 임무를 줬고 한 개 지역대, 3지역대는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임무를 줬고 나머지 3개 지역대, 1, 7, 9 지역대 73명으로 제가 본회장을 봉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티맵 지도 사진이 대화방에 공유된 시간과 일치합니다. 또 김 단장의 증언대로 707 특임단의 5개 지역대 가운데 1지역대가 국회의사당 앞면, 7구지역대가 옆면과 뒷면, 그리고 3지역대가 의원회관을 맞는 걸로 지도 사진엔 그려져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분석해보면 1차로 의사당, 2차로 의원회관을 봉쇄하는 작전으로 파악됩니다. 김 단장은 이어 밤 11시 30분엔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 완료되면 보고하라는 지침을, 그리고 11시 31분엔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세력 차단이란 지침을 잇따라 내렸고, 특히 11시 46분에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지침을 내린 걸로 확인됩니다. 11시 49분 6대의 헬기 중 1번기가 국회에 착륙한 사실도 대화방엔 기록돼 있습니다. 11시 49분에 그래서 1번기가 내렸습니다. 이 대화방에 따르면 707 특임단은 1차로 97명을, 2차로 96명을 동원했습니다. 특임단은 100명 안팎으로 3차 투입까지 준비했지만 계엄이 해제되면서 출동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네, 다음 갑 74호증의 2 영상입니다. 2월 22일자 MBC 뉴스 영상인데, 이 배상계엄 직후 국회에 투입되었던 707 특임단 대원들에게 전시에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헬탄의 개봉을 승인한다는 지휘부의 텔레그램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6차 변론길에서 증언하기를 실탄 사용이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고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갑제 74호증의 4 영상입니다. 김현태 증인은 지난번 증언에서 국회에 저격수 배치에 실탄 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단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9일 날 김현태 단장이 했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12월 18일 군검찰 조사 당시의 내용 즉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사령관 지시가 들렸다는 말을 전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탄핵 심판에 나와 저격수 배치와 실탄 무장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이런 단호한 답변과 달리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땐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군검찰 조사에서도 김 단장은 저격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군인을 특정하며 저 대원은 주특기가 저격수라며 소지하고 있는 총이 소총이 아니라 저격총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김 단장은 헌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 조사에선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사령관의 지시가 들렸다는 말을 전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방도 공개됐습니다. 김 단장 측은 본회의장 막는 것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은 사령관의 지시를 공명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김 단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갑제 74호증의 1 2025년 2월 17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취지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안에 있던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을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요. 707 특임대원들이 수갑 대용으로 쓰이는 수갑형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 후문을 봉쇄하는 용도로는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서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해당 사진을 보면 지난번 김현태 단장이 707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가 포방용이 아니고 문봉쇄용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난 겁니까? 네. 피청구인 측 서정요지 진술하십시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서정요지 진술하겠습니다. 을제 214호증 연방대법원 공식 판례집 번역 공증본입니다.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으로 입증 취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하여 국가 기망,
공식 절차 방해 등 4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소추된 사건이었고,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 7월 1일 미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헌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위 권한은 불가피하게 의회의 법률이나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 후자의 경우, 즉 헌법 자체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이다. 그런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은 자신이 취하는 조치가 의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지와 양립할 수 없더라도 행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은 당의 사안에 대한 의회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동할 때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즉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권력 분립 구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의 본질로 인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에서는 권력 분립이라는 지속적 원칙이 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권력 분립 체계에서 대통령은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의 행사 때문에 소추될 수 없으며 최소한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한 소추에서 추정적 면책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면책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엔 권력 분립 조항도 없다. 하지만 그 원칙은 대통령을 분리하고 권력을 분리하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하는 3개의 조항에 의해 헌법 문구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 대통령이 그의 배타적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경우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을 통해 다른 권력기관에서는 그 권한을 여럿 가운데 분산시켜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한 개인의 손에 최종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에서의 역동성과 활기, 단호함과 신속성을 장려하려 하였다. 헌법은 정부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 큰 공익의 존재는 대통령에게 그 직무를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 제정자들이 예상한 대로 강력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를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의 사법심사의 책무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와 그 권한 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동인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대신 공화국의 권력 구조의 균형에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비공식적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러한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는 바로 헌법 제정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판결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고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일치하는 만큼의 역동성을 지닌 정부는 필수적이라고 상기시켜준 바 있다. 그는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을 피하는 길은 지배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고 조정된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항구적인 원칙들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의 지침이다.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그의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추정적 면책을 누릴 특권이 있다. 이 사건은
240년 가까운 미국 대통령제 역사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이 소추되고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시의성 있는 판결입니다. 서준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간첩 판결에서 간첩들의 지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을 그대로 지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9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안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수계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용진이 대표인데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1,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의 결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2입니다. 2015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 연합정당을 만들어 우회 정당 창당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입니다. 2016년 민중연합당 후보가 67%가 통진당 출신 주요 당직자이다. 사실상 통진당이 재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서울 용산 출마한 이소영 후보가 그 통진당 출신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4, 201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당선시키려는 더민주, 숙주 본색 아닌가. 울산 동구 북구청장 후보 김종훈, 윤종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사퇴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5 2016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두 명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원내 입성하였다. 특히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7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더민주 종북 선긋고 있는데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초선 의원이 개최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8 2017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소풍 옛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9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9 2017년 9월 6일자 기사입니다. 새민중 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령 유사 논란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0 2017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시 뭉치는 구 통진당 세력 민중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현 현 민중당 대변인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2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명령 받은 지 4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조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23 2018년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중당 당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1,800명이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4 2018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3년 새 200배 불어난 이석기 석방 집회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5 2018년 12월 18일 북한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석방 요구를 의로운 투쟁이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6 2019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는 면회객에게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 것이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의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4년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2022년까지 복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 17 2019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중당, 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이석기의 석방 대회를 하였다. 서울시는 문화행사라고 허가했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탄 집회 시위를 열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 20 2020년 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에 통진당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였다. 의제 79호증 판결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고합 198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2018년 2월경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땡땡 변호사는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전하고 사업하였으면 합니다. 한국타협투쟁도 철저히 서울 변호사협회 등을 내세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28 2021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땡땡 변호사를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하였으면 한다. 이땡땡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 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29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집행부 성남시를 장악해 부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그 노조가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역적으로 키웠다. 경기동부 연합 세력의 확장으로 학교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의 시대가 열렸고 경기동부 연합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31, 2022년 6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포함해서 당선자 21명을 배출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의 32, 2022년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 윤석열 퇴진 요구를 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3, 2022년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4, 2023년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공조하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서 진보당 후보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6 2023년 4월 5일 제주 히읗기읗히읗 한길회입니다. 한길회는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원이 진보당 활동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도에서 지하 세력을 결성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8, 2023년 4월 7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7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9, 2023년 4월 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 생겨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 방위비 내역, 첨단 무기 체계와 전략 배치, 군사 기밀 열람이 가능하다. 비교섭 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기사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44, 민주노총은 20년간 114회 방북하였고 2003년 6번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 87회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0년 창단된 민노당은 2003년 4회를 시작으로 86번 방북, 2007년에는 월 평균 2회 북한을 방문, 이석기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위원회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되었고 2005년 8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이석기는 2005년 3월 31일 가석방 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45, 2023년 5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공정사회포럼에 가입하였다. 철험회는 당내에서 검수완박, 언론개혁,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같은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의 49, 2023년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의 하청이 되었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투쟁을 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파 NL이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52입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 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계담 살포 등의 주역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녹색정의당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도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선거연합을 논의 중이다. 반윤석열 전선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당선권 앞순위 1번에서 10번까지를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하였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기본소득당 용해인, 양이원영이 수혜자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53, 2024년 2월 17일 이석기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개 지역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83곳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의 54, 2024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 반미, 친북, 괴담 세력의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줬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는 진보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5,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대가로 통진당 후신의 울산 북구 지역구 한석, 비례 3석, 총 4석을 보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6,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간첩단 터질 때마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도당위원 장 등 주요 간부들이 최근 몇 년 새 방첩당국에 적발된 5개 주요 간첩 사업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7, 2024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종북 경기동부연합 이재명 숙주로 국회 진출, 통진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위성정당 철회 촉구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8입니다. 2024년 3월 2일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가속했다. 72곳에서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9, 2024년 3월 4일 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루어져 윤영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라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0, 2024년 3월 6일 국보법 수배 민주노총 간부 민중당 대표도 비례 당선권,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당선 안정권의 배치를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1, 2024년 3월 12일 당선권의 종북 세력 줄포진 민주당 정당의 헌법 질서 긍정 의무 위반, 종북 세력 공천의 반헌법성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주당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연합 일본 전지의 후보는 한미연합 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 하나 활동가이고, 결의 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 통일범민족연합 조성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233호 중에 62, 2024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추천 3인이 당선권,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진보당 입성을 보장해 주나라는 여론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3, 2024년 4월 11일 민주당을 등에 업고 통진당 후에 3명이 국회로 입성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4, 2024년 6월 14일 통진당 의원 출신 김재현 진보당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5, 2024년 6월 15일 제2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6, 2024년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233호 중 68, 2025년 2월 10일 진보당 개헌 전략엔 노동 중심의 자주 평등공화국의 건설, 한미 동맹의 해체, 주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 영토 조항의 삭제, 완전한 토지 공개념의 도입 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첩과 대공수 사건의 약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1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기무사령부 해체 후 뚫려버린 안보구멍.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군에 있는 적폐청산으로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조사에 나선 뒤 2018년 기무사를 해체했다는 기사입니다. 기무사 해체 당시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개헌 문건이 있다고 해서 개헌 문건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의 친위 쿠데타라고 음모를 몰아서 군검 합동수사단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전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235호 중에 3, 2024년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넘겨 대북 첩보기관인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원
정보요원 추정인물에게 돈을 받고 우리 비밀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 비밀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증의 4. 2024년 10월 29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되었는데 235호증의 5. 2024년 8월 22일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맡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간첩 검거는 0건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안보수사 경력은 평균 1년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235호증의 8. 2022년 8월 26일 윤석열 정부 문정부 기무사 해체 수사 시동. 기무사 해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석연치 않아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증의 10. 2022년 9월 13일 기무사 해체하려 개헌 문건을 왜곡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104호증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 그리고 곽종근 박선원 편의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잠시만요.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주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인원과 밖에 있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인원 요원이 특전사령부 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의제 104호증의 37분 6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어왔던 병력들이 나중에 에어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궁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전후 문맥상 인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특전사 인원 요원들임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제 238호증의 2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네, 다음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할 때 박선원 의원의 입모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호증의 5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네, 이와 같이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의제 242호증의 2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10일 안규백 의원과 김현태의 답변입니다.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영상입니다. 4일 날 새벽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대원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청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표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경민 소장.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규백 의원을 마주치고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입니다. 의제 화상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뭐 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의제 241호증의 2 재생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오셨어요? 예. 오르시라고. 의원님이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죠. 국회의원입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국회 의결. 자, 보좌진 다 들어가세요. 보좌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 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의제 241호증의 3 재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담화 보고 다들 속속들이 지금 국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이거를 소집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엄령 해제. 만약 국회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폭동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님.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출입을 봉쇄해서 막을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계엄군을 출동을 시켜서 막았을 것입니다. 의제 241호증의 6 재생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이재명 의원의 라이브 영상의 일부입니다.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 본당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임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의제 241호증의 7 재생 부탁드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악수를 하고요. 계속해서 아무런 제지 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을제 243호증의 2 재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 지금 나가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이동하자. 자, 이동하자.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한 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반대해요. 저희 복지도 못하게 해야 복지할 걸 왜 오냐고. 그러니까 복지할 걸 뭐하러 오냐고.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1시 11분에 군인들이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을제 127호증의 일부 수사보고 홍정은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정은이 지난번 증언을 하러 나와서 이 진술서 뭐 오른손으로 썼는지 왼손으로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2024년 비상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 수사 보고서에 이와 같이 그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2024년 비상겸 당일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정보에 출석하기 전에 이와 같이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기일 이제 그 홍장원은 22시 58분경의 전화와 23시 06분에 그 전화를 받고 메모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그 진술조서의 기재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약을 먹어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이 정보에 가기 전에 작성했던 이 메모는 약 먹고 쓴 것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작성된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뭐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하였고 10시 58분에 첫 번째 증언에서는 10시 58분에 뭐 서로 간에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말 없이 끊었다고 했다가 조태영 원장이 동선이 다르다라고 확인을 하니 CBS나 그 채널A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동선을 밝혔으나 그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10시 58분에 뭐 어떤 대화가 있었다. 미리 명단을 불러주겠다라는 대화를 하였다라고 하나 그 지금 6일이나 5일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비망록에도 58분에는 어떠한 대화가 없었고 어떻게 된 거야? 국회는 경찰과 협조에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대화는 11시 6분에 대화를 하였음을 이 비망록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을제 228호증 서울신문 CCTV 재생 부탁드립니다.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통화한다고 하였으나 43분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46분에) 집무실이라고 하였으나 45분에 이미 공간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시 58분) 여인형과 공터에서 48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라고 하는데 58분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홍장원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고 통화 기록상 여인형과의 통화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혀 바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추인 측은 이와 같은 영상에 대하여 CCTV의 오차 범위를 논하였으나 10시 58분에 여인연과의 통화 그리고 CCTV의 시각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하여 변하고 있고 도대체 이 메모가 어디서 작성됐는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신 줄 알았나 봐요. 라는 진술은 홍장원의 2024년 12월 10일자 진술뿐만이 아니라 조태영 원장이 2024년 12월 18일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홍장원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확인되고 이 비망록에도 스스로 대통령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신 줄 알았나 봐요. 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홍장원에게 원장 미국 출장 중이니 뭐 1차장이 아까 왜 미국 출장 한국에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됩니다. 홍장원은 한동훈 체포설과 관련한 2024년 12월 6일자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와의 그 문자에 대해서 자신은 그 누군가에게도 말한 적 없고 기자에게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다만 자신은 큰 어른이신 이병기에게 전화를 드렸을 뿐이다 라고 했으나 이병기와 한 통화는 뒷번호가 7766이 이병기의 번호임이 확인이 됩니다. 이병기와 통화는 1분 16초 그리고 26초 2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 긴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456 현재에서 이 그 통신자료 회신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운데를 다 가리고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뭐 제 회신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했는데 5456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2월 4일 날 5456가 이건 홍장원이 발신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건 홍장원이 수신한 내역입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그 5456이라는 번호를 가진 사람과 거의 1시간 가까이 4일과 5일 사이에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상 서정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